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먼저 간략하게 띄워드렸는데요. 한번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믿고, 이제 일단 상황을 다시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사위를 이용하여 8명 중에 1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고, 각각의 사람이 뽑힐 확률이 모두 8분의 1로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사위를 가능한 한 적게 굴리고 싶은 거죠. 어떤 경우에도 최대 몇 번만 주사위를 굴리면 이 한 명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이 최대 n번의 n을 가장 줄이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n이 몇이 될까? 그럼 가장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일단 주사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사위는 이제 6개의 면이 있고 그 6개의 면이 모두 같은 정도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주사위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은 6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거나 아니면 제비뽑기로 6개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이런 경우랑 완전히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8명 중에서 골라봅시다. 한 번 던져서 일단 절반인 4명을 골라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던져서 또 이제 절반씩 골라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절반씩 골라내는 걸 3번 하면은 한 명이 골라지겠다. 뭐 절반씩 이제 예를 들어서 주사위 1, 2, 3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미리 번호를 붙여놔서 1, 2, 3, 4번 사람들을 선택하고 4, 5, 6이 나오면은 5, 6, 7, 8번 사람들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씩 선택하는 걸 3번 할 수가 있죠. 더 줄여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주사위를 2번만 굴려도 이 6의 2승이라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이게 8보다는 훨씬 큰데 그러면 일단 한 번 굴려서 절반을 골라준 다음에 이 남은 4명을 그 주사위에 1, 2, 3, 4 눈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운이 좋으면은 그렇게 해서 두 분만에 골라줄 수도 있지만은 5, 6이 주사위 눈이 5, 6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더 굴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럼 이제 그 5, 6도 나머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또 분배를 해주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결정해놨던 8명 중에 한 명을 공평하게 뽑아야 한다. 이 조건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2번으로 하면은 뭐 운 좋게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항상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아까 문제에서 최대 몇 번을 이제 했을 때 8명 중 한 명을 고른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3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좀 산수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주사위 이제 6의 3승이 이제 216이 되는데 그건 8의 배수고 그렇기 때문에 216가지 경우의 수를 8명한테 공평하게 같은 정도로 나눠줄 수 있고 근데 이제 6의 2승은 36인데 이건 8의 배수가 아니라서 8명한테 같은 정도로 나눠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그러면 3번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훌륭한 답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그냥 이제 6장의 카드나 제이뽑기 뭉치 같은 걸로 보지 말고 이 주사위가 종육면체인데 그러면 그 기하적 특징이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육면체에 이제 꼭지점 8개가 있고 이 꼭지점이 각각 이제 3면과 맞닿아 있어서 주사위의 3면을 결정해 주면은 이제 서로 맞닿는 3면을 결정해 주면 꼭지점도 결정이 되고 그럼 이제 그거를 8명한테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꼭지점 8개가 다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돌리면은 다 같은 위치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꼭지점을 다 이제 8명한테 이 분배해 준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방법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주사위를 배경에다 주사위를 그려놨는데요. 주사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세 면이 보이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사위를 굴렸을 때 그래서 보이는 세 면이 어떤 면인지 보고 그걸 통해서 꼭지점을 결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리 분배해 준 대로 8명 중에 한 명을 정해버리면 그럼 사실 한 번만 굴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은 그러면 주사위를 굴렸는데 보이는 면이 세 면보다 적으면 어떡하죠? 사실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그걸 대비해서 세 면을 이제 결정하는 규칙을 그냥 뭐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그냥 삭자에다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그 주사위의 윗면이랑 앞에 보이는 그 앞면만 나와서 두 면만 보일 때 그럼 그때는 그냥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면 중에 오른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위, 앞, 오른쪽 이렇게 세 면이 정해진다고 그냥 우리가 미리 그렇게 정하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로 정하자. 그렇게 정하면은 돼요. 그 두 개의 면이 보일 때도 되고, 뭐 마찬가지로 한 면이 보일 때도 그 한 면에서 보이는 네 가지 꼭지점 중에 가능한 가급적 오른쪽으로, 가급적 위쪽으로 뭐 우리가 그렇게 규칙을 정해버리자 한다면은 그냥 한 번만 굴려서도 이 주사위의 세 면을 결정하고 세 면을 결정한다는 건 그 꼭지점을 결정한다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이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8개 곡점을 미리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정해줘서 그걸 통해서 공평하게 정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주사위를 굴린다는 행위를 좀 더 이제 넓게 봐서 이 뭐가 기본적으로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사위라는 대상 그리고 이제 주사위를 관측하는 관측자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놓이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 공간 속에서 주사위를 굴리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한다고 했죠? 그 주사위가 굴리고 거기서 이제 보이는 세 면을 바탕으로 꼭지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꼭지점 중 하나를 결정할 때 그냥 이제 어떤 세 면이 보이는지를 본다고 그랬으면은 그 본다는 거를 굴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주사위 눈에 그 면에 반사된 빛을 우리 눈을 흡수해서 그 어떤 면인지 확인했을 뿐인데 그걸 과연 던진다, 굴린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가 된다면은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주사위에서 8명을 결정하기 위해 3면을 결정하거나 꼭지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번도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굴리고 그냥 주사위가 어딘가 놓여 있을 텐데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가서 보면 됩니다. 그게 뭐 우주 공간에 떠 있든 뭐 어디 탁자 위에 놓여 있든 그냥 보면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0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처음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이 발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작위와 무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담고 있는 되게 이제 시작하기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냥 여섯 개의 주사위 하나씩 면을 보고 그것들을 이제 그냥 이산적으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주사위를 세 번이나 굴려야 했지만 주사위를 이제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기하적 확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주사위가 기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놓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연속적이고 또 이제 무한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사위를 굴리는 수를 1로도 줄일 수 있고 결국에는 0으로까지 줄여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발표의 주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위와 무한이고요. 이번 발표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은 이 무작위와 무한에 관련돼서 어떤 뭔가 이상한 점들, 문제점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 다뤄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무작위라는 개념과 많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확률을 어떻게 배웠나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의 고전적 정의는 한 뭐 1700년대 이때 정도 때
크리시몽 라플라스나 다니엘 베르누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를 정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건, 그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보고, 그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분수를 생각해서 확률을 결정을 하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각 경우의 가능성은 모두 같아야 한다. 그것을 이제 아까도 좀 그 살짝 언급했는데 근원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이제 다른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무차별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뭔가 이제 구별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거나 뭔가 이제 특별하게 볼 이유가 없다면은 그냥 그 경우들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자. 뭐 적당히 이제 이런 원리로 그것을 이제 무차별의 원리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뭐 엄청 자세히는 얘기를 못 드렸지만 이제 그냥 그런 것이 이 확률의 정의나 관련된 엄밀한 문제에 있어서 뭐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그 뭐 다 이제 괜찮고 하는데 뭔가 이제 다른 문제들을 갖고 왔을 때 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그 무한을 확률의 영역에 가져왔을 때, 무작위의 영역에 가져왔을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베르트랑의 역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베르트랑이라는 사람이 1889년 정도에 이제 그 책에다 써가지고 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 기하적 확률과 무작위와 무한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현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원의 현의 길이가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뭐 생각해보면 되죠. 뭐 이제 원에서 어떻게 현을 그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원에서 이제 그 원 둘레에서 두 점을 잡고 그 이제 그 두 원을 이제 연결을 하면은 현이 되죠. 그럼 이제 사실 첫 번째 점은 사실 어디로 잡든 간에 우리가 막 이제 돌리면은 다른 경우랑 똑같아지니까 첫 번째는 아무렇게 잡아도 되고 첫 번째 이제 점을 잡은 다음에 그 원둘레에서 그 첫 번째 점과 다른 곳에 어떤 한 점을 무작위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왼쪽 위에 있는 그 점을 우리가 처음에 잡았다 치고 나머지 이제 이 원둘레 모든 영역에서 무작위로 그냥 이제 점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기 정삼각형도 흑색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럼 정삼각형의 이제 이 꼭지점에 따라 이 원둘레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 위쪽에 있는 파란색 이제 이 둘레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이제 두 번째 점이 찍혔을 때는 정사각형의 한 변보다 편이 짧아지고 이 가운데 있는 밑에 가운데 있는 빨간색 영역에 점이 찍혔을 때는 이 현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보다 길어진다. 그렇게 돼서 이 원 둘레를 봤을 때 이 빨간색 영역의 길이와 파란색 영역의 길이를 비교하면은 1대 2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베르트랑 문제에 대한 정답이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편을 그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편을 이제 우리가 원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원의 중심과 그 현이 떨어진 거리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은 딱 이제 그 거리를 통해서 편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힘의 방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돌리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이 중심과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그 경우 속에서 어떨 때 이제 정삼각형의 한 변보다 현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나와 있듯이 이 중심 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보다 이 현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즉 이제 상대적으로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에 대한 거리가 짧은 부분이죠. 이럴 때는 현이 더 길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심에서 현이 더 점점 더 이제 멀어지다 보면은 정삼각형의 한 변보다 이제 넘어가서 파란색 영역을 지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한 변보다 짧아지죠. 근데 이제 정삼각형과 이제 원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이 이 반지름에서 이제 수직하게 이제 그려질 때 이 반지름을 정확하게 2등분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반지름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길이의 비율이 1대1이니까 이럴 때는 베르트랑 문제의 답을 2분의 1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현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 내부 중에서 현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현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정확히 그 현을 하나로 정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제가 정삼각형 이제 그림에서 이 정삼각형의 내저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선은 뭘 표현한 거냐면 이 점을 이 정삼각형의 내저번 안에 찍으면은 그리고 그 점이 현의 중점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그린 현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더 길어진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그 내저번보다 바깥에 이 도전 모양의 영역에 그려서 그 점을 현의 중점으로 생각해서 현을 그리면은 또 이제 현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는데 그때는 이 정삼각형의 한 변보다 현이 짧아진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정삼각형의 내저번이 전체 원의 중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봤을 때 이 전체 원이 4일 때 이제 가운데 내저번은 1이 됩니다. 이 반지름의 비가 1대 2라서 그 길이 비 넓이 비 하면은 제곱해서 4대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베르트랑 문제의 답을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베르트랑 문제를 설명할 때 베르트랑이 자기 책에다가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썼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세 가지만 있냐 그건 아니고 뭐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더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를 고민해 보자면 사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아까 이제 세 번째 경우에서 현의 중점을 정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현의 그 중점을 어떻게 정할 건데? 그 현의 중점을 뭐 이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이제 제 왼쪽 위에 그린 그림은 직교잡표계로 생각한 건데요. 직교잡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면적에 따라서 그 점에 이제 정하는 그 기대 정도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이 A1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막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A, C, A, B 이 통틀어서 지름 C, B에서 이 그 지름 C, B 중에서 A1이 선택돼야 될 확률이 다 같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C나 B 쪽 가장자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그러니까 성분인 DA1이 길이가 작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작아진 만큼 우리가 면적을 더 줄이고, 그러면 그 작아진 면적만큼 확률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CB 중에서 균등한 확률 분포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단원 그림을 그려놨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이 1이 되도록, 즉 이제, 어, 원의 한 변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파이분의 2를 이제 루트 씌워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 전체 이제 아래쪽의 면적을 1로 생각했을 때 그 확률 분포대로 생각을 해서 A1을 정하고 이제 일단 A1을 한번 정해놨으면 사실 그 안에서는 이제 성분 D A1에서
또 이제 점이 어떻게 생각할 그 y좌표가 어떻게 선택돼야 될지는 그냥 이거는 그 dA1에 대한 균등분포를 생각해서 정하면 됩니다. 이미 이제 그 확률에 대한 고려는 x좌표를 정할 때 정해졌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직결좌표가 아니라 극좌표를 선택한 경우가 이 오른쪽 위에 그려져 있는데요. 극좌표를 선택해서 일단 어 원의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그리고 이제 그 각도가 이제 이 0에서 한 바퀴 중에 어느 것으로 선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가 아까 원에서 이제 그 현이 정사각형이 한 변보다 길어질지 짧아질 걸 결정하는 거는 그 내접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각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각도가 어떻든 결국에는 이 점이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 거리만이 그 현이 이제 길어질지 짧아질지 사실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극좌표에서 이 R이랑 세타 점이 이제 원점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두 가지를 균등하게 분포를 줬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봤었던 2분의 1이라는 확률과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제 현재 중점을 기준으로 이 확률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또 이제 그 중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서는 4분의 1로 어떤 경우에서는 2분의 1로 또 그 세부적인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이 밑에서는 그 기하적 확률에서 자주 이제 나오는 문제인 그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을 때 어떤 특정한 영역에 화살이 꽂힐 확률을 생각하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관역 전체 면적을 생각해보고 그 영역의 면적을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그 면적 비율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간단한데.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은 관역을 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관역 밖에서 한 지점에 사수가 서 있고 그 사수가 그 지점에서 관역의 모든 영역을 조정해서 쏜다고 해봤을 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그것을 위에서 바라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사수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때는 이 관역 위에 있는 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더 확률이 높아지고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확률이 더 낮아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면적에 따라 괴리성이 부여된 게 아니라 이 사수가 이제 이 화살의 견우는 그 입체 각에 따라서 변등성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또 이제 그러면 벨트랑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원 밖에 이제 한 점이 있을 때 이제 거기다가 점을 두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쭉쭉 선을 그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두 점을 결정했으니까 이 나오는 거죠. 이 관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현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률을 생각해 보자. 또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 아까 봤던 것처럼 그, 그 사수가 이제 화살에 겨누듯이 그 각도에 따라서 변동성을 주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이 끝에 만나는 이 원 둘레에 대한 길이의 비율로 변동성을 우리가 또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이냐? 또 아닙니다. 또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곡선을 그냥 임의로 그어서 곡선인 직선이든 그어서 이 곡선 위에다가 균등하게 이제 확률을 분포해줬을 때 이 곡선 위에서 같은 길이를 가진다면 그 같은 길이에 해당하는 그 이 연장선에서 확률이 선택될 비율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사실 우리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예쁜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숫자를 갖고 와도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럼 아예 그냥 이제 이 가장자리 쪽에다가 이 길이를 그럼 엄청 많이 부여해 버리고 그 길이대로 균등성을 부여해 버리면 그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직선이 그어졌을 때 그 힘이 짧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현이 삼각형의 한 편보다 길어질 확률이 엄청 낮아지는 거죠. 0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낮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가운데 쪽에다가 길이를 엄청 많이 그려버린 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 현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편보다 길 확률을 거의 1에 가깝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엄청나게 늘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무한과 이 무작위에 관해서 이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아예 그냥 이 선의 길이를 무한하게 해버릴까? 이제 양쪽으로 계속 이어지게. 이제 여기 세 번째 그림은 마치 이제 그 쌍곡선처럼 그렸는데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두 반직선과 이제 거의 이제 계속 근접하는 쌍곡선을 생각해 보면은 계속 양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한한 길이에서 한번 확률을 균등하게 부여해 버리면은 가장자리에 있는 이 선의 길이는 무한해지고 이 안쪽에 현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더 길어질 부분에 대한 이 확률은 유연하게 일정돼 있는데 이 가장자리 쪽이 무한해져 버리니까 만약에 그 길이의 균등하게 대해서 확률을 분포하면은 그럼 베트남 문제에 대한 답을 아예 0으로 정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반대로 이제 가운데 부분의 선의 길이를 무한하게 해버리고 이제 가장자리를 유한하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확률 문제를 1로 정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거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영역에서 이 무한한 실수 영역에서 확률을 과연 균등하게 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그냥 뭐 그럴 수 있긴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해요. 만약에 어떤 이제 그냥 수가 있고 그 모든 실수에서 하나를 이제 뽑을 확률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냥 그 확률을 그냥 어떤 양수인 뭐 A로 정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 모든 실수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전체 확률이 무한이 돼버리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 말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엄밀하게 따져야 될 그런 복잡한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무한과 무작위 이 확률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지금까지 이제 본 것들을 정리해 보면 편을 고르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 베르트랑은 이런 문장으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무한한 수의 가능한 경우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하라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지표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베르트랑 문제를 돌이켜 봤을 때 이 원의 현들이 있는데 그냥 그 현들 중에서 무작위로 한번 골라봐라. 그 무한한 현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만 골라봐. 라고 하는 질문이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서 어떻게 이제 그 현을 고르는 방법을 봤으면은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이제 보였을 텐데요. 결국에는 어디에 균등성을 구할 것인지, 어디를 균일하게 맞출 것인지에 따라 그 방법도 달라지고 확률도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이제 3분의 1 같은 경우에서는 원의 둘레에서 두 점을 잡기 때문에 원 둘레에 있는 길이에 대한 균일성이 부여가 됐고, 두 번째 2분의 1에서는 그 원의 중심과 현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그것이 균일하게 우리가 분포를 시켜줬고, 세 번째 4분의 1에서는 원의 이제 면적에 대해서 그 점이 어디에 찍힐 것인지 면적에 대한 균일성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순서대로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에 대한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막 이제 그거 봤을 때 나온 그림들인데요. 이제 세 번째는 확실히 그 안쪽에 많이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제 원의 원 안에서
현의 중점을 결정하는데 면적의 균일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원의 가장자리에 그 현이 분포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 첫 번째에서 이 원의 가장자리 쪽에 현이 분포될 확률이 이 두 번째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고 확률도 3분의 1과 2분의 1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들을 보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원 안에 있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형들이 균일하게 분포를 하는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2분의 1이라는 답하는데 그럼 이게 다른 답들보다 더 좋은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걸 답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명확하게 뭔가 어떤 정설로서 답이 나와서 땅땅땅 그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와서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나왔고 했는데 어떤 이제 특정한 답을 유일한 답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에드윈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이 베르트란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원이 어떤 원인지 현이 어떤 현인지에 대해서 전혀 그 조건을 준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의 크기를 뭐 어떻게 바꾸거나 원의 이제 위치를 뭐 어떻게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이 요소들의 크기, 위치, 이 방향, 이 것을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 무관하게 항상 확률이 일정해야 그것을 올바른 답으로 볼 수가 있다. 이제 사실 그것에 해당되는 답이 두 번째로 얘기해 드렸던 그 2분의 1 그 답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흔히 균일하게 분포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럴 땐 이제 원의 크기를 줄여서 이 안에 갖다 놔도 아니면 이제 이 현들을 이제 쭉 연장시켜서 무한한 2차원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느 공간에다가 그 원을 갖다 놓고 어떤 식으로 회전시켜도 항상 이제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이라는 불변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답인 2분의 1을 유일한 이제 대답으로 정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에 반대해서 그냥 원을 정해놓고 그 원에 대해서 옛날 생각해보면 끝난 것이지. 왜 이제 다른 원을 생각하거나 다른 이제 연장선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 베르트랑 문제에 대한 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수학교양 콘텐츠들에서 설명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하는 걸 봤는데 또 이제 설명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현실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구현했을 때 현실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답이 이것이다. 아니면 이 대칭성이라는 것이 공리적인 확률 정의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리적으로 확률로 유일하게 정할 수 있는 답이 이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이제 현실에서 실험으로 구현을 해본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할 것인지, 사실 이거는, 어, 어느 하나만 딱 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 바닥에다가 원을 놓고 그 빨대나 이 수치기 같은 직선 이 성분에다 해당하는 것을 무작위로 던져서 그렇게 해서 이 현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전체 바닥의 영역에 대한 이 면적 분포에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현의 분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했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2분의 1로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시뮬레이션을 한 방법만 생각해 볼 수는 없느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아까서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대해서 균일성을 정해 봤듯이 실험 방법도 다르게 정해버리면 확률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3분의 1의 경우에는 원 둘레에다가 균일성을 적용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돌림판으로 하듯이 이제 중간에 이제 바늘 꽂아놓고 그 바늘을 이제 빙글빙글 돌려서 무작위로 이미 결정된 곳이랑 다른 곳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은 그러면 원 둘레에 대한 균일성을 실험적으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 있는 경우가 맞게 되고요. 세 번째에 있는 경우에서는 원 내부에 있는 영역에 따라서 면적에 대해서 그 점을 지정하는 것을 균일하게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실험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뭐 직교자 포기를 이용해서 그 면적을 똑같이 균일하게 설정해서 4분의 1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극좌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해서 두 번째랑 똑같은 2분의 1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어,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실험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중에 하나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리적인 확률로 어떤 것이 유일하게 맞을 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때 이제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무한의 영역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할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지만 그 무한의 영역에 대한 확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그, 여-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공리적 확률에 대한 내용은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라는 수학자가 1933년 정도에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런 이 무한의 영역에 대한 확률을 엄밀하게 정의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확률론은 측도론과 연결이 되고 그 이제 측도론이 그 해석학과 연결된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확률론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어떤 집합이 있어요. 어떤 집합 오음을 그 평형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 평형 공간에서의 시그마 대수를 사건 공간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 사건 공간의 원소 A를 사건으로 정하고 그 사건 공간에서 어떤 그러니까 실수 집합으로의 이제 대응 관계를 생각해서 그 함수를 확률이라고 하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한 부분이 시그마 대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볼 건데요.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그마 대수를 알려면 대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데 쓰였던 시그마 대수가 뭔지도 알아야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수와 관련된 확률을 유용하게 다룰 때 잘 쓰이는 보레 대수라는 이 개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알제브라나 필드라고 해서 뭐 체나 마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들의 부분 집합들이 있고 그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그런 집합입니다. 이거를 이제 S 속의 집합 쪽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벽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집합 S 속에 집합 쪽이 있을 때 어떤 이제 그 집합 S의 부분 집합들이 이 F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 두 개를 합집합도 F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집합이 이 F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것의 여집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S의 그 집합 쪽 F가 대수라고 우리가 정합니다. 이 밑에 가장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요. 전체 이제 S를 1, 2, 3이 포함된 집합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공집합이 들어가 있고 공집합의 여집합인 전체 집합 이 S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1이라는
S의 원소 중에서 1만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여기에 이제 집합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 원소로 들어가 있다면은 1의 여집합인 2와 3을 포함하는 집합도 원소로 갖고 있어야 이것을 대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그마 대수는 여기서 이제 좀 더 강화된 조건이 들어갑니다. 대수 안에 있는 이 원소를 어떻게 고르든 간에 이것들을 다 이제 무한하게 합집합을 시켜봤을 때 그것들이 다 이 F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은 위에 있는 A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B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것의 합집합도 F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역시 유한과 무한이겠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차이가 그냥 대수인지 시그마 대수인지의 차이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확률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갈립니다. 사실 그 유한집합에서는 그냥 대수의 조건만 만족하기만 한다면은 시그마 대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냥 이제 그 이 비슷해 보이는 그 조건들을 보다시피 그 합집합하는 거를 그냥 이제 계속 합집합을 시키다 보면은 이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합집합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불안집합일 때는 그 위에 있는 대수 조건만으로는 그 유한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을 합집합을 다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그마 대수에 있는 이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확률 변수를 생각할 때 실수 같은 이 수들을 확률 변수로 잘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꼭 이제 이야기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브레일 대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평 공간을 실수 집합 R로 주고 이때 이제 이 실수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열린 구간을 다 포함하는 이 시그마 대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그것이 이제 브레일 대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고요?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게 이 혼수 집합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수 전체 집합 중에서 딱 그 실수 하나만을 딱 뽑을 수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일 대수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 호던수 집합을 뭔지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제 x가 있을 때 그 x 마이너스 n분의 1 이 이제 왼쪽 끝이고 오른쪽 끝은 x 플러스 n분의 1 이런 이제 열린 구간을 만들었는데 n이 이제 1부터 계속 이제 어떤 자연수든 다 가능하다면은 그런 이제 열린 구간을 무한히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이 이렇게 표현되는 열린 구간에 교집합을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그 모든 교집합을 통해서 남는 유일하게 하나의 원소가 x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 전체 중에서 x라는 수 딱 하나만 들어가 있는 그것을 확률로서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보레대수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이제 어떤 그 수들을 뽑거나 하는 그런 조작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시그마 대수라는 영역,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그마 대수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함수를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해봤을 때 이제 제대로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보이는 것이 확률을 정의하는 세 가지 조건인데요. 일단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그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전체 이제 벽분 공간의 옴이라는 집합의 확률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은 1이어야 하고, 이 세 번째는 어떤 이제 두 AI와 AJ라는 집합, 뭐 AI라는 식으로 이제 쭉 붙는 집합들이 이제 만약에 서로 집합이 없다면, 서로라면 그냥 이제 그 공유하는 원소가 없다면은 그런 집합들끼리 이제 무한히 많이 엮어서 합집합을 만들어서 확률을 구해보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될까? 그것은 그 모든 집합들을 각각 이제 확률을 각각 구해서 그렇게 구한 확률을 더한 확률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시그마 가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법성은 여기 써놨다시피 어떤 함수에서 a 플러스 b에 대한 성질을 생각할 때 그것을 a에 대한 성질, b에 대한 성질을 따로 생각해서 따로 더하자. 그럼 그거를 이제 a 플러스 b에 대한 합한 성질로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 가법성인데 사실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 그래 확률은 우리가 0보다 더 작은 걸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그래 0보다 크다고 해도 0 같거나 크다고 해도 되겠네. 아니면 이제 그래 전체 이제 확률을 1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이제 좀 생소하고 세 번째가 가장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세 번째도 굉장히 간단한 소리로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뭐 공유하는 게 없으면 그 집합이 없으면은 그냥 각각 더해서 더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되게 간단한 이제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 보이는 이 여섯 개의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이 결국에 이제 이 세 번째 이 가법성이라는 확률을 중요하게 써서 결국에 모두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여섯 개 성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막연하게 그냥 자명하게 보이는 여러 성질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이 공리를 생각해서 이 밑에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정리로 이제 증명할 수 있다면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세 번째인 가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무작위성이라는 것에서 그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가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성질로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나왔듯이 보레데스도 생각했고 소동소집합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흥미로운 성질들도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0부터 1까지 그 이제 1로 이제 균일하게 잡아놓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그럼 0과 1 사이의 실수 중에서 그냥 하나를 무작위로 골랐을 때 뭐 예를 들어 그냥 어떤 수가 나올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걸어왔던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호돈수 집합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한 점을 뽑을 확률이 0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점을 뽑을 확률이 0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재미있는 성질인데 결국에 이제 0부터 1까지 이 모든 실수 영역을 결국에는 어떤 그 계속 이제 연속되는 그 실수들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걸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을 확률이 0인데 그냥 어떻게든 우리가 뽑자면은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확률이 0이고 그 확률이 0인 모든 경우들을 다 합쳐서 생각해 봤는데 그 0인 경우를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은 1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확률이 0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뽑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뽑을 수 있고 가능한 확률인데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수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 함수 값이 0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확률이 1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일어나고 항상 일어난다는 경우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제 이 0과 1 사이 중에서 2분의 1이라는 그냥 점 하나를 빼버려서 그 점 하나를 빼고 나머지 모든 수들이 등장할 확률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1이 되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그 2분의 1이라는 점이 뽑힐 가능성도 그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 1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도 아닙니다. 네. 이렇듯 이제 확률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우리의 직관을 위협하고 엄밀하지 못한 이 우리의 전개를 노리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유발하는 요소들도 많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확률을 다루는 수학의 재미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또 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직관과 우리가 어긋나게 그 가는 곳이 있다면은 그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그 직관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 즉 이제 그 이상한 현상을 우리의 직관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편입시킬 수 있을지, 그 이제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그 과정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직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직관을 더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확률을 다루는 수학 영역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이제 다음 그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